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30% 정도 줄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인 거 아시죠? 또 휴게소에서는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또 휴대폰 이용하시게 되면 버스에서 가급적 문자로 그리고 기차에서는 객차 사이 공간에서 통화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 방역 당부입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국감이 시작됩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과 인터뷰하고요. 또 미국 대선 하이라이트인 첫 TV 토론회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9월 29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경이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해경은 실종 공무원 이모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에 가서 첩보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이 씨의 이름, 나이, 고향, 그러니까 이 씨만이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을 확인했다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는 그리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경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실종됐을 당시에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 조석 이걸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내놨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씨가 실종됐을 당시에 단순히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해경이 키 180cm, 몸무게 72kg인 이 씨의 신체 조건과 유사한 물체를 해상에 투하하는 실험을 한 결과도 이 표류 예측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북서쪽,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그곳에서 발견된 건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월북 의지를 갖고 있었냐? 뭐 표류를 하다가 북한군을 만났을 때 뭐 내가 그러면은 뭐 탈진한 상태에서 살려달라. 그래서 뭐 총뿌리를 겨누면은 누군들 그렇게 말 못하겠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적으로 봐서 이게 이제 해경의 그 수사 결과 브리핑 이후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에 뭐 북한의 우리 국민 뭐 살해 뭐 관련 뭐 진상조사 이런 TF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아침에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조사를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브리핑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요게 끝나고 이제 이 TF 소속인 하태경 의원이 이 월북 증거라고 하는 4가지 중에 확실한 건 하나 북한군에서 오고 간 이야기인데 이거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피해자 얘기를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건 치졸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 측에서 보내왔었던 편지, 통지문이죠. 네. 네, 그것과 또 지금 발표한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네요. 북한 측에서 월북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해경 측에서는 월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체 훼손 부분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훼손을 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북한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엇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군도 뭐 그걸 가지고 네네. 어떻게든 첩보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네네. 계속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동조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이 아직 응하는 얘기가 없어서 여기 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LL을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뭐 지금 뭐 피격을 하겠다 또 한 번 이러면 넘어오면 경고를 한다. 우리 영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동조사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않습니다. 해요. 네. 그리고 뭐 들어오는 속보들 보면은 위에서 뭐 사살 명령을 내렸다 뭐라는 뭐 첩보가 있었다라고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군이 실시간으로 네네. 보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좀 전에 연합뉴스가 그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을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아직 제가 뭐
독립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아직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숨진 공무원의 친형인 이 씨, 이래진 씨가 지금 외신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씨는 해경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 조사, 또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의 사과와 대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해상 전문가와 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지한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또 이 숨진 이 씨가 채무가 3억 3천만 원 정도고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가 2억 6,800만 원이었다라고 밝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형 이래진 씨는 여기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동생의 채무,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50-60% 서민들은 다 월북해야겠다. 나 역시 빚이 상당히 많다. 빚이 있다고 해서 월북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 업무 수행 중 실종돼 북한 영해로 포류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동생은 실종이 아닌 자진 월부로 몰아가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두 번에 존재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해경이 A씨가 월북했다는 근거로 판단한 그러니까 북측에서 발견된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 정황에 대해선 구명조끼는 법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재킷이다. 입으면 월북이라는 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이 아닌 왜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북한 공동조사도 있지만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지금 뭐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쟁을 중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그런 주장을 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이용해 상식에 벗어난 과도한 정쟁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부 상황 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이제 김 원내대표는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우리 함정과 전투기가 북한 해역으로 출동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적 주장이 아니다라면서 또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정부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가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래진 씨를 오늘 오후에 만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그 면담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만났죠, 이래진 씨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통일부가 우리 공무원 숨진 다음 날 이 마스크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한 거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 통일부가 지난 21일과 23일에 각각 영양 지원과 의료물자 지원 명목으로 대북 반출을 승인했어요. 의료물자를 보면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인데 이 공무원 이 씨 이 사망 사건이 지난 21일 실종돼서 20일 밤에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총격 사망 첩보가 22일 밤 청와대에 보고돼서 23일 새벽 1시에 긴급관계 장관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이 자리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3일에 이게 대북 반출이 승인됐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 통일부는 당시 23일 오후 이 승인할 때 피격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이 승인이 이뤄졌다. 대북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민간단체에 대한 반출 승인은 통일부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담당 과장 정결로 이뤄졌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24일 내부점검회의 때 이인영 장관에게 이런 사실이 보고됐고 이 장관은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 시점 조정 등 진행 과정을 관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3일 날 이제 과장선에서 이미 결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연기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 나가진 않았다 이건가요, 그냥?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통일부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네. 그 대북 반출 승인이 난다고 해도 그 물자가 실제로 북한으로 가는 거는 원래 시간이 좀 보통 한 달 정도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도 이제 말하자면 이미 승인이 난 거라고 해도 시점을 좀 조정하거나 이런 거는 그간에도 좀 유연하게 이루어진 선례가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방식의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인도적인 것이니까 갈 수도 있다라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국민 감정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법원이 개천절 집회 금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오늘 좀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지난 8.15 집회 때 상당히 법원이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비슷한 게 두 건이 오늘 서울행정법원 심리를 받았는데요. 네. 한 건은 지금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일단 두 건이 뭐냐면 그 행정법원 행정 13부,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에서 그 이른바 대면 집회, 그러니까 그 광화문 저번 8.15 때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이제 거기 다 모인다. 이제 그 집회에 대해서 이거 경찰에서 집행 정지 그 금지 통고를 했는데 저 금지 통고를 집행 정지해달라 이렇게 낸 거에 대해서 요거는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회를 하지 말아라라는 네네. 경찰의 금지 통고가 정당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결정이 조금 전에 한 5시 반 정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행정 5부에 같은 법원 행정 5부에서는 이제 다른 단체에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 차량 집회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지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아직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광복절 집회 때 네. 이제 지금 그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네, 네, 구속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전 총재가 사실 광복절이었던 지난달 15일 사전 신고된 범위를 훌쩍 넘는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네네. 그 영장 청구가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서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증거인멸. 네, 이걸로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네. 또 피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비롯해서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 이게 고려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김 전 총재는 광화문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집회 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정부가 이 구본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사장 측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국토부가 이 구 사장에 대한 해임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이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 왔다면서 그 감사 결과 공공기관 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지난 24일에 이 절차를 거쳐서 해임을 최종 확정해서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일이죠. 이때 국감장을 이제 그 태풍 때문에 빨리 이제 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구사장이 당시에 이석하는 걸 국회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당시에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난 것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태풍에 대한 비상 대비 태세가 소홀했던 것이다. 이제 이런 점과 또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 해제 지시 그리고 당시 이제 국회를 이석했던 당일 일정에 대한 사유서 및 이걸 국토부와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 이제 이런 점을 해임 사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사장 측은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보안검색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발표한 직후 지난 6월 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영종도 사택을 허락 없이 들어왔다.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형사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구사장은 이른바 자신의 해임이 그 인천국제공항 그 고용 사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성 해임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데 대해서 그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부적절한 내용이라면서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서게 되면 숨김없이 모든 걸 말하겠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은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경기도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에 북한의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책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추석 민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회 정보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올해 추석 정말 예년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리운 가족 곁으로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번 추석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코로나19
그 상황뿐만이 아니고 올 여름에는 수재 피해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또 이번 추석 때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아서 사실 많은 분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공동체 의식을 많이 발현을 해서 그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는 그런 결과가 다행스럽게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분들께서 조금은 위로 위안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 이상이 더 피해가 크다. 매출 감소 등이 이런 이제 통계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국회나 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4차 추경안에서 약 7조 8천억의 정부 재정 지원이 통과가 됐는데 이 예산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고용 안정,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올해 추석 이야기를 하면 또 밥상에서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 추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번 북한의 그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밝혀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새벽 1시에 회의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고가 들어간 게 8시 30분이었다. 그 다음 날이죠. 그 전에 9시 40분에 사실은 사살을 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그러면은 뭐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왜 그때 안 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억지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과장이나 허위된 사실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번에 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군 부대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직접 볼 수 없는 원거리 멀리 있는 해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양한 첩보를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사후에 재구성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또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당시 상황마다의 어떤 조치를 왜 못했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위를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날짜별로 봤을 때도 이제 실제로 이와 같이 우리 공무원 분께서 어떤 이제 위해가 가해졌다는 상황을 대체적으로 그것도 조각 첩보라고 하는데 어떤 첩보를 받은 게 밤 10시 반이고요. 그래서 관계장관 소집을 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이 첩보가 신빙성이 있냐 없냐 판단하고 났던 것이 새벽 2시 반입니다. 그 나타난 그 관계장관 회의를 또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 번 더 검증해서 대면 보고한 게 8시 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관계 일련의 상황을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충분하고 또 필요하게 대통령께는 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계장관 회의하고 있을 때 대통령께 보고를 한다든지 첩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국민이 사살이 됐다라는 이 첩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자꾸 말씀드린 대로 네. 사실 그게 첩보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그 정보 자산이나 또 첩보 자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 첩보 경우를 실제 이게 정보라든지 사실관계로 되는 것은 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불꽃을 봤을 때 그 불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실시간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타난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이후에 이게 어떤 소각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아는 것이어서 저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런 첩보를 모아서 일단은 관계장관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아주 정상적인 저는 절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무원 유족 대표께서 지금 메신저들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여당에서 저기 남북 공동조사를 위한 특위도 설치를 했고 또 정부 측에서는 함께 조사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북한 측에서 우리가 NLL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사체를 찾느라고 수색하니까 넘어오지 마라. 우리 영해다. 똑같이 피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 공동조사가 가능할까요? 북한하고? 사실 지금까지 전례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공동조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와 함께 이런 해명 이런 부분을 보인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례적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면은 긍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동 현장 조사 등은 쉽지가 않겠지만 각자 영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서로가 의논하고 협의하거나 또는 확인하는 것은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군 통신선을 재가동한다든지 남북 간 직통 연락망을 복원하는 이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되겠지만 현장 이외에 또 서로 간에 조사를 했던 것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한 측에서 연락이 온 게 있나요? 관련해서? 현재는 이 저들의 어떤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답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일부 네. 또 좀 확인되고 있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북한의 영역 안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또 조사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이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안 질문을 또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반대가 되고 무산된 이유 그 사체를 훼손했다. 그 부분 때문 아니겠어요? 일단 이제 그 북한의 피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그 북한을 규탄해야 되는 거고 또 북한에 대해서 그 엄중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북 규탄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확인되는 내용들 또는 여야가 적어도 다툼이 없는 그런 내용들과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과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규탄 결의안이 되지 않으니까 애초에 이야기했던 또 긴급 현안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을 냉철하게 보고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공세로 좀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의원님 혹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매통위와 정보위를 하고 있어서요. 여러 외교 현안 또 통일부 외교부나 국정원 등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탈북민들의 재입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국내 입국한 탈북민 숫자가 좀 줄었거든요. 이제 8월까지 한 19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723명에 비해서는 4분의 1 수준으로 이제 급감을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탈북 루트가 봉쇄된다든지 등의 이제 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 탈북민 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또 이 탈북민 중에서 북한의 재입국한 숫자가 네. 10년간 보면 약 29명 정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이것은 이제 저희들로서는 그 탈북민들에 대한 지금까지 해오던 절차나 또는 그 절차에 담겨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예를 들면 정착 과정의 어려움이나 그런 대한민국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재입국을 하게 된 이런 부분은 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네. 그런 부분에 쭉 해오던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해오던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한 번 더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번 국정감사 때는 이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움을 더 주는 보호,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번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번엔 야당 쪽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추석 민심 연연 같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추석을 앞두고 지금 마산 하포 지역구에 내려와서 시민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이 전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라고 합니다.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어제 저희 당 소상공 특위와 경남 지역 소상공연합회 회장단 간에 간담회도 있고 했는데 네. 이 지역의 전통시장을 돌아보면은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IMF 때보다 어렵다. 장사가 안 돼서 죽거나 코로나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참 그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군이 우리 서해에서 표류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총격 살해한 만행에 대한 분노,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국군에 대한 우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혐의를 8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의미 처분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에서 이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추석 때 되면 또 밥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정치 얘기 빠질 네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논쟁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이슈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일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뭐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은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당 측에서는 지금 뭐 청와대가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자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전에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24시간이라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고 또 청와대의 한 단체, 뭐 한 그 그룹의 것이 아닌데 국민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새벽 2시 새벽에 안보당국 최고 책임자들, 안보실장, 비서실장, 뭐 국정원장, 또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이 다 모여서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 특히 서해라는 곳은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때 대통령이 당연히 이 회의에 참석해서 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20일 오후 6시 36분부터 청와대 대변인 공식 브리핑이 난 24일 오후 5시 15분까지 47시간 동안 네네.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했고 뭘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안보의 시간, 이건 뒤에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행위를 합리화하게 한 이야기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그 시간의 단호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수습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 당시 골든타임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시간이 중요했고요. 그런 시간에 대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 네, 근데 또한 여당 측에서는 지금 이게 첩보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뭐 다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려고 기다린 것이다. 그 무리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나중에 47시간이 문제되니까 네네. 사후에 다시 모든 것이 다시 복귀되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과정 같은데요. 그런 첩보를 가지고서 새벽 1~2시에 안보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이 다 모이지 않았겠죠. 그 정도 되면 이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정부의 그 국방부의 정보 능력, 이른바 감청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 밝힐 수 없는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국방부가 그렇게 밝히고 발표했을 정도 되면은요, 그 국방부가 그런 발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방부의 네. 판단이라는 것은 바로 발표를 할 것이냐, 응사를 할 것이냐, 말하자면 교전을 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허투루 그렇게 전문이 하듯이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이라도 그러면 국회에서 한번 제대로 네네.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네. 또 그건 또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 유족 대표가 지금 외신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네. 통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청을 했어요. 자, 네. 우리 정부에서는 그리고 북한과의 공동조사로 제안을 또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아직은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 기리안을 내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되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인데,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은 북한이 전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북한이 아주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고, 의기만 해도 정말 유사상 뭐
심지어 세계 외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정말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으로서는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 정부 여당이 북한의 편에 서서 그렇게 다 옹호를 해주는데 이 공동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이럴 때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도 이제 국제 규범에 따라서 국제적인 인권의 기준, 국제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네네.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런 점에서도 필요했는데 뭐 우리로서도 추차도 지금 여당이 마지못해 뭐 공동조사랑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북한이 움직일 필요를 느끼지 않겠죠. 아마도 그러나 북한은 유엔 안보리라든가 국제적인 이제 문제로 올라가면은 상당히 좀 다르게 이 네. 문제 위주화해 생각할 겁니다. 이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지금 네. 뭐 민주당 측에서는 뭐 긴급 현안지를 꺼내 들어서 그렇다. 확실치 않은 그 사체 훼손 부분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네네.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국제사회의 규범,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개성공단에 우리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을 때 그 우리 국민 혈세로 지어진 수백억짜리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도 우리 국회는 특히 여당은 아무리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한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남북 교류를 위해서도 또 북한이 개방사회로 가고 국제적 투자를 받고 국제사회와 교류하기 위해서도 네. 남의 그 국민 사람의 목숨, 그다음에 재산 보호 이런 건 철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네네.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가 누구냐를 가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제안했을 때는 지난번에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서 채택한 여야 공동 결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국회 국방위 결의문이 있죠. 그 국회 국방위 결의문에 기초해서 하자고 했더니 아니 사과가 이미 이루어졌고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해서 정말 그 결의문, 규탄 결의문이나 그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 축도밖에 아닌 것을 문서 형식으로 여야가 네네. 합의하자고 해서 이건 정말 여야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네. 도대체 이게 규탄문이냐 아니면 북한 변명문이냐 네. 이제 이렇게 봤던 것이고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그렇다면은 어려웠다. 네, 그럼요. 이 규탄문은 규탄문다워야죠. 그리고 북한에 분명한 경종을 울릴 건 울려야 되고요. 그래서 네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좋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니 사실관계 한번 밝혀보자. 네. 못하겠다고 이제 결의문도 뭐 채택 안 하겠다. 뭐 우리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투적인 정치투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정의당조차요.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조차 공동 결의문 하자. 그리고 여기에는 강력한 대북 경고와 국민의 규탄 의지가 담겨야 된다고 지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네. 국감 이제 다가오는데요. 연휴 끝나면은 네. 바로 시작이 네네.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증인 신청 명단 보니까 네. 팽수 그리고 이 가짜 사나이라는 그 컨텐츠 인터넷 컨텐츠로 유명한 이근 예비역 대위, 백종원 대표 등 많이들 부르셨는데 이게 이목 끌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펜스와 관련해서는 캐릭터 수익 배분 그리고 노동 조건 뭐 해서 이런 것 이슈가 있는 모양이고요. 네네. 또 이번 해군 특수전단 출신 예비역 대위는 이 정부의 총검술 폐지 정책 관련된 그런 논란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정인으로 네네.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네네. 이런 것들은 또 서로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면은 네네. 그에 따라서 정인 채택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클릭한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시간,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접촉사고로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져서 구슬프게 울던 60대 남성의 뉴스. 네네. 오늘 종일 많은 분들이 클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안 좋았던 얘기였던 거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부산에서 일단 있었던 일이고요. 네네. 골목길을 운전하던 A씨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서 차를 멈추고 내렸더니 60대 노신사가 바닥에 깨진 사기 그릇을 막 만지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상주 차림의 60대 남성은 A씨에게 노란 서류 봉투를 던졌는데요. 그 봉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망 진단서 화장장.
누구라도 이 상황에 놓이면 정말 당혹스러움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할 텐데요. 운전자 A씨는 합의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보니까 번호도 안 건넸던 거죠. 그래서 아차 싶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뺑소니로 신고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서에 이 사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신고를 받은 부산 남부경찰서는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신고를 받았던 걸 기억해내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이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부산 남부경찰서는 다른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확인을 했고요. 모두 11건을 찾아내서 이 남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로 남성은 CCTV가 없는 곳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 잘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소재 파악이 매우 어려웠는데 그러던 중에 피해자 한 명이 또 그냥 길을 가다가 그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뒤쫓아서 B 씨를 찾아내는 거죠. 경찰은 이 60대 남성 B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11명에게 109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이 남성은 사기 범행을 위해서 실리콘으로 자체 제작한 보호 장비를 팔에 끼고 범행 연습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일명 손목치기라고 한대요.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혀서 소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다가 검거돼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남성이 매일 비슷한 시각에 집을 나가서 동네를 계속 돌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들은 유골함을 깨트렸다라는 미안함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경찰서로 연락을 해달라라고 경찰서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그거를 받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드디어 전월세 전환율이 내렸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네,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이미. 또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로 전셋집을 뺀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에 실제로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월세 전환율부터. 네, 앞선 이야기부터 대략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았었죠.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세 전환율이었습니다. 월세가 서민에게 과연 좋은가라는 물음이 끊이지 않았고 월세가 좋으려면 일단 월세가 싸야 하는데 이전에는 월세 전환율보다 전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퍼센테이지가 더 낮았기 때문에 월세보다 전세 매매가 더 이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이전에 월세 전환율이 무려 4%였습니다. 너무 높다는 여론에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인 8월 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검토 중이다. 하향 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에 통과가 됐고요. 오늘부터 시행한 겁니다. 자, 그럼 4%에서 2.5%로 낮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예시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럴까요? 일단 전세가 5억 원인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4년이 보증이 되죠. 2+2, 4년까지 살 수가 있는데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 갱신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전에는 1억 원에 4%를 곱해서 월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33만 3천 원이 됩니다. 근데 2.5%로 계산을 해보면은 20만 8천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보증금 1억에 12만 5천 원가량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2%를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현재 기준금리가 0.5%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 2%를 더해서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이게 이제 5억짜리 전세였으면은 이제 4억 그리고 20만 원 좀 넘는 돈으로 반 전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1억마다 한 12만 5천 원 정도 이게 차이가 나게 되는 그렇게 된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임대차 3법 통과로 계약 연장을 1회 2년 보장받잖아요. 근데 예외 사항이 하나 있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사나?
궁금하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거주하려 한다. 그러니 나가달라라는 거짓말은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소식 짤막하게 전해주시죠. 예, 야구 소식인데요. 네, 류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 추석 당일에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에 선발로 동반 등판합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포스트 시즌 선발 등판은 류현진 선수가 유일무이 전무후무하죠. 근데 이번에 김광현 선수가 이번 시즌 아주 잘해준 덕에 이렇게 선발 등판도 하고 또 최초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로 동반 등판합니다. 류현진하고 이제 김광현 선수가 같은 날 등반할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네네. 근데 이제 뭐 류현진은 컨디션 조절, 또 김광현은 올 시즌 정말 잘해준 덕에 이렇게 운명처럼 가을 야구에서 같은 날 선발 등판하게 됐습니다. 네, 또 야구가 또 이렇게 멀리서 사람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클릭 핫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 김동숙의 워싱턴 24시에서는 내일 펼쳐질 제1차 미국 대선 TV 토론에 미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